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의 사연이 제 시아버지 당신께는 슬픈 일이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빵 터질 수밖에 없는 사연입니다. 한마디로 웃기지만 슬픈, 우픈 사연이지요.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같은 직장에서였어요. 저는 무역회사를 다녔거든요. 남편은 동갑이었지만 제 직장 타 부서의 선배였어요. 전 사무 격리직, 남편은 전문 마케터였죠. 제가 사실 대학을 안 나왔어요. 가정 형편상 대학보다는 돈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 버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인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우리 회사 기획 파트 마케터로 있었으니 대단한 사람이었죠. 무역회사는 항공편으로도 운송을 많이 하지만 선박 물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무 격리인 저도 선박 물류 운송을 하는데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여기서 필수가 영어였어요. 왜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비행기 타면 출입기록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무역 물품에 저마다의 기록들을 남기고 또 그 카드를 가지고 나라를 통관할 수 있거든요. 몇 번 하면 반복적인 일이 돼서 쉽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두 영어를 써야 하니까 영어가 꼭 필요했죠. 저야 배움이 짧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요. 공부를 다시 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영어를요. 그래서 그때 영어를 배워야 했고, 영어 새벽반을 끊어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어휴, 그것도 회사서 교육 지원이 되는 게 아니어서 제 박봉으로 쪼개서 학원비까지 내고 월급이 고졸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180 정도였죠. 거기서 학원비가 장장 45만 원. 우리나라 사교육 대단합니다. 와, 전 나중에 아이들 낳으면 어쩔까 벌써 걱정돼요. 45만 원이 어디 그리 적은 돈인가요? 전 식대는 거의 포기하고 도시락을 싸서 회사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식대가 채 5만 원을 넘지 않았죠. 반찬 2개로 돌려 싸서 다니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죠. 그렇게 식대를 아끼고 차비는 집이 가까웠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걸어 다녔거든요. 45만 원 학원비 내고 전화비 내고 엄마 용돈 드리고 나머지 120만 원을 꼬박꼬박 저금했어요. 제가 그때 경제관념을 확실히 익혔어요. 삶은 좀 궁상맞았지만 그때 그렇게 모은 돈이 정말 꽤 됐거든요. 대학 나온 친구들도 놀랄 만큼. 나중에 시집갈 때 현금으로만 1억 종잣돈을 모았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근 10년 근무하고 밤엔 알바도 뛰었거든요. 그러니 엄청 열심히 살았죠. 그래도 잠잘 시간 쪼개가며 배워야 하니까 몸은 엄청 피곤하고 그런데 묘하게 열의가 더 생기는 생동감이 들었습니다. 까막눈 할머니들이 나중에 한글 배우실 때 그렇게들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나 봐요. 뒤늦게라도 공부를 다시 해보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영어 공부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새벽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을 무렵 지금의 남편과 연인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것도 영어가 맺어준 인연이에요. 토익 성적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기초 영어 배우는 거랑 토익은 또 완전 다른 영역인 거예요. 토익은 비즈니스 용어나 학술 용어를 주로 배워 시험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일상 회화 수준으로 배운 기초 영어랑은 판회하게 다른 거였죠. 토익 시험을 앞두고 제가 지금의 남편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사에서 토익 점수가 가장 높기로 소문난 수재였거든요. 900점대로 저한테로 따지면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의 천상계 사람이었죠. 급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회사 커트라인이 600점대를 넘어야 했는데 턱걸이라도 좋으니 그 점수만은 제발 좀 넘게 도와줄 수 없냐고 쪽집게 가해를 부탁한 거죠. 훗날 저랑 남편의 결혼 소식에 묻 사람들은 그때부터 벌써 계획이 다 있었군 하면서 절 또 고깝게 보지만 뭐라면 어때요? 저의 용기가 쟁취를 했다면 쟁취한 거죠. 저의 남편은 그때 제 모습이 너무 천진했대요. 영어를 잘한다고 자신이 소문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와서 대놓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이었다면서요. 그게 겨울날 문 열고 나갔을 때 몰아닥친 세찬 바람처럼 어쩔 도리도 없이 받아들인 바람 같은 거였다라나요, 뭐라나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쪽집게 과외를 주 3회씩 받았고,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죠. 남편 실력이 정말로 워낙 좋았어서 저는 회사 커트라인 점수인 600점을 월등히 넘어 770점의 숫자로 인사경영팀을 와락 놀라게 했답니다. 저보고 대리 시험 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하고 한동안 비밀에 붙였어요. 회사란 워낙 말들이 많은 동네라 우리 사랑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죠. 결혼하자 약속하고 청첩장 찍고 결혼식 앞둔 몇 주 전 밝혔으니까요. 저는 이제 얼마만큼은 영어가 가능하게 되고 하면서 결혼 후엔 한 몇 년간은 애 갖지 말고 영어권 나라로 여행 다니자 했어요. 가서 영어권 문화도 실컷 맛보고 우리만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새기는 시간을 만들어 가자고요. 정말 그 남자와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겠다. 그 생각에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말도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그 사람의 가정과 부모까지도 좋게 보이잖아요. 상견례 기다린 신부는 아마 저밖에 없었을걸요. 그 남자의 모든 걸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1순위가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을 뵙기 전에 남편한테 들은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켰거든요. 사실 남편은 지금으로 치면 한부모 가정에서 컸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낳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이 생각만 하면 저의 남편이 너무 가엾어지는데, 생떼 같은 자식을 또 낳고 눈을 감으셔야 했던 어머님은 또 얼마나 한이 맺히셨을까요? 원래 몸이 좀 약하셔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닮은 아기를 꼭 갖고 싶다고 어머니의 소망이셨대요.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꿋꿋하게 몸 관리하시면서 남편을 무사히 낳으시고 본인 목숨 다 바쳐 아들을 세상에 내놓고 가신 거죠. 그렇게 어머님이 떠나시고 아버님 혼자 남편을 키우셨어요. 아버지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대단하신 게 아들 어렸을 때 주변에서 하루라도 젊을 때 제치자리 찾아서 새장가 가란 소리에 일절 반응도 않으셨었대요. 훗날 그 이유를 들었는데 아들이 사춘기도 겪을 테고 그럴 텐데 정서 불안정해지는 것보다는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2배로 하면서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신을 다스렸대요.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자식 보며 산다지만 그건 개인의 인생에선 힘든 일은 맞잖아요. 그분도 남자인데. 돈 버느라 고생하시면서 오로지 아들밖에 모르셨대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사업 일구시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사업체의 사장님이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인 서울대학까지 뒷바라지 다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홀로 역할 다 하시다가 2년 전에 새로운 분을 만나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예비 시어머니 되십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 되니까 혼자 살기 적적할 것 같다고 이제껏 돈 버느라 고생했으니 남은 인생 즐기며 적적하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지인분께서 중년의 여성분을 아버님께 소개하셨죠. 오랜 동안 홀로 지내셨던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셨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셨대요. 새로 재혼하신 시어머니는 요즘 말로 스펙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었어요. 해외에서 오랜 동안 유학을 하고 그것도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셨답니다. 하와이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 인생 통틀어 역대급 스펙을 가진 분이었어요. 성함도 무려 그레이스 킴이었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놀러간 날이었어요. 살면서 처음 한남동을 와봤는데 왜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는 한강, 뒤로는 남산, 거기에 삐까뻔쩍한 자동차들. 서울에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 있었나 싶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약간 주눅이 든 상태로 식구들을 배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절 보시자마자
제가 인사할 시간도 없이 물어오셨습니다. 그쪽이 우리 철수 짝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선일여상이요. 선일여상? 그런 대학도 있어요? 새로 생긴 곳인가? 아, 저 대학 안 나왔어요. 리얼리? 대학을 안 나왔다고요? 그럼 뭐야? 고졸이에요. 아니 철수.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철수?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절 이렇게 면전에서 개무시하셨습니다. 고졸이 뭐 어때서 그러죠?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은 제가 어디 나왔는지에만 꽂혀서 첫 만남에서부터 대놓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배움이 없다니. 영어를 섞어 혀를 잔뜩 굴려가시며 어찌나 저를 무시하시던지. 그때 시아버지도 무안하신지 헛기침을 하시며 그만해요.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가 어딨어? 희나야 미안하다. 이 사람이 외국에 오래 있어서 말하는 게 거침이 없어. 내가 미안하다.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꼭 제게만 그렇게 영어를 샬라샬라 쓰시는 거예요. 은근 저를 무시하고 꼽을 주려고 하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나름 고상한 분이셨어요. 그 연세에도 네일 아트샵을 다니시며 항상 손톱 발톱엔 화려한 매니큐어를 바르시고 집에서도 드레스를 입고 계셨으며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아침은 항상 클래식 음악에 커피와 빵 한 조각이고 평생 다이어트를 하시며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미술관 가시는 게 취미인 분이셨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캐릭터였어요. 영어도 엄청 유창했습니다. 뭐 원어민이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잘하셨어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보시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면 항상 기가 죽었습니다. 아니, 예비 시어머니가 항상 의도적으로 저의 기를 죽이는 것 같았어요. 그 알 수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너 이것도 몰라? 하는 느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종종 남자친구의 집을 놀러 갔지만 예비 시아버지와 다르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그닥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제 방패막이가 되어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저를 무시하려는 것 같으면 모두 막아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만났지요. 요즘은 결혼도 실리적으로 하는 게 대세라 저희는 예물 예단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부족함 없이 살기도 하니 예물이나 예단에 드릴 돈은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자며 값진 곳에 쓰자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남편이 독립을 하는 바람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남편이 살던 집에 다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새거로 고급진 제품들이었어요. 2년 전에 모두 구입했으니 새거나 다름없었지요. 아버님도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양가 예물 예단할 필요 없으니 사돈 되시는 친정어머님께도 잘 얘기해드리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물론 오케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침대만 좋은 걸로 사가기로 했는데 사단은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뭐? 예물을 안 한다고? 아니, 이게 어느 나라 법도야? 아니 세상에, 철수가 어디가 빠져서 땡전 한 판 안 해오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지? 하시며 펄펄 뛰셨습니다. 여보, 애들만 행복하면 됐지. 예물 예단이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아버님은 정말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어조하며 품이 그 자체였죠. 그런 반면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돌겠어요. 여보, 자고로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라 하잖아요. 한 집안에 세 사람이 오는 건데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상대 집안에서 해온 것들로 대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주 합리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니, 희나? 네, 어머니, 그죠. 그럼 어머님은 뭐 받고 싶으세요? 나는 우리 남편의 손목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 적당히 롤렉스 정도는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네?
어머니, 그게 얼마짜린데요? 지금 희나한테 그걸 해오라는 거예요? 사정 잘 아시면서. 아, 어머니, 롤렉스 시계가 갖고 싶으신 거세요? 예. 누가 들으면 내가 꼭 그걸 갖고 싶어서 너보고 사달라는 것 같잖니.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합리적인 예단. 잊지 마렴. 네. 어머니, 그건 1,000만 원, 2천만 원의 시계예요. 우리가 그리고 무슨 가문이 있어요? 그냥 소박히 사는 평민들인데. 너 고졸이랑 어울리더니 너까지 싸구려가 된 거니? 우리가 왜 가문이 없어? 아무나 이런 한강에 훤히 보이는 뷰에서 사는 줄 아니? 이게 바로 가문이야. 내가 새엄마가 됐고 내 스펙 정도면 있는 집 아니겠어? 응?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 아, 네네. 그럼요, 어머니. 아, 그리고 롤렉스 시계는 2개 다 커플로. 예? 아, 네. 어휴, 롤렉스 시계 2개라니. 3천만 원 예단을 해오란 거잖아요. 전 뒷골이 당겨왔어요. 신랑은 옆에서 펄펄 뛰었죠.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는 신랑이니까요. 너 하지 마. 어머니, 이 사람 그건 못해요. 아버지가 괜찮다 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그러세요? 남편은 자기 식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아무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시댁은 시댁인가 봐요. 그런 분위기 속에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와 내키진 않지만 쇼핑을 같이 가게 되었어요. 해가려던 침대 때문이었죠. 침대도 같이 보고 침구도 골라주시겠다며 굳이 저를 불러내어서 백화점을 가자시는 겁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불안했지만 어쩌겠어요. 나갔지요. 함께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잠을 잘 침대니까 좋은 것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가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고르는 침대는 비싸도 너무 비싸더군요. 하물며 침구들의 가격은 제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철수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니? 아, 예, 어머니.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침대가 무슨 차 한 대 값이에요. 예, 허리가 편해야 해.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 이 정도 침대에는 누워줘야 남자가 밤일도... 네? 어머니? 아니다. 고상한 것, 유식한 것 같으셨지만 가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가끔씩 저를 깔보려고 유식한 행세를 하실 때마다 뭔가 자꾸 거슬리게 조금씩 틀리시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키친타월을 치킨타월이라 한다든지, 그리고 가끔은 사투리도 튀어나오는 것 같았고요. 이런 것들이 의아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뒷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니와 쇼핑을 마치고 마음 한켠 찜찜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쇼핑하느라 진이 다 빠진 몸을 침대에 풀썩 누웠는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잘 들어왔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아, 네, 어쩐 일로? 롤렉스 시계는 준비는 잘 돼가니? 아, 그거 철수 씨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뭐? 너 그래서 지금 준비를 않고 있다는 거니? 네, 네. 아니, 너한테 차를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까진 롤렉스 하나 해오라는 건데 아무리 배움이 짧다지만 너 문화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니, 제가 그럼 철수 씨랑... 아니, 거기서 너는 왜 말끝마다 철수 이야기를 꺼내? 걔는 배운 아이니까 널 배려하는 거지. 네가 센스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어? 오케이? 아, 네. 철수한테는 이 일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마라. 알겠니? 너랑 나 우리 둘만 하는 거야. 아, 네네. 아, 정말 저를 그 예물시계로 얼마나 옥죄던지. 시어머니는 말하지 말랬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했죠. 아이씨, 짜증나네. 그 아줌마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버지 체면 봐서 어머니 어머니 해드리니까 진짜 자기가 내 어머니인 줄 아나. 너 절대 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괜찮을까? 내가 있는데 뭘? 근데 자기야, 새어머니 프로필 한번 제대로 떼어본 적 있어? 프로필? 응, 유럽 대학에서 정말 공부한 거 맞냐고. 하와이에서 산 거 맞냐고. 왜? 나만 그래? 난 새어머니 좀 의심가. 내가 못된 생각하는 건가? 아니야. 사실 나도 그래왔어. 진짜?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럼 뭐 꼬치꼬치 형사마냥 따져 묻냐? 앞장 세워서 학적부라도 보자고 해? 못할 건 또 뭐야? 설령 아니라 쳐. 뭐 그럼 어쩔 건데.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는데. 근데 새어머니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때 시계 해왔어? 시계는 무슨. 오히려 아버지가 돈을 주고 데려오셨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와이에선 여자가 남자를 데려가는 원주민들 풍습에서 유래했다나 뭐라나. 왜? 우리 제주도에도 전통 혼례 방식으로 있긴 하거든.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신부집에 3천만 원을 주고 데려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서 얼마를 줬는데? 아, 왜 물어? 아니, 말 나온 김에. 1억. 뭐? 1억을 줬다고? 응. 하와이에 동생들하며 건사해야 할 식구들이 그대로 있다고. 그런 자기를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니까 그 식구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자기야, 말이 돼? 말이 안 돼도 내 삶이냐? 아버지 삶이지. 나도 아버지 재혼하시고 알았어. 돈을 주고 결혼을 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돈을 주고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한 거네. 야, 됐고 롤렉스는 집어치우고 우리 신혼여행 가서 뭐 할까?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라며 예비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제게 뒷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말을 꺼낼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국제결혼도 아니고, 아니 국제결혼이라고 쳐도 1억이라뇨. 저는 시어머니의 정체가 미치도록 궁금해졌어요. 제 마음은 무언가 찝찝하고 꼼꼼했어요. 의심투성이었죠. 하지만 일단 롤렉스 시계부터 해결해야 했죠. 어머니, 저기 롤렉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Why? 철수 씨랑 상의해봤는데요. 뭐? 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배운 게 없다더니 이 꼬라지를 벌써부터 나한테 보이는 거니?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난 너 같은 며느리 보려고 나 그 생고생하면서 유럽에서 공부한 거 아니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네가 성의를 보여야지. 잔말 말고 예단 그렇게 해. 아휴, 정말 이분 왜 그렇게 고가의 시계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신랑은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며 급기야 예비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머니, 지금 3천만 원짜리 예물시계를 해오라는 속셈이 뭐세요? 어머 얘 봐. 고졸이랑 어울리더니 속셈이라니? 너 나 속물 취급하니? 지금 어머니 행태가 딱 그거잖아요. 막말로 어머니 자식도 아니면서 결혼 참에 한몫 뜯어내려는 거 아니세요? 뭐? 교양업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디 어른들 앞에서 노상방뇨야? 여보, 나 희나가 너무 얄미워요. 나를 어떻게 시샘하든지. 아니, 내가 지보다 더 배웠다고 이러나 봐요. 우리가 시계 하나 상징으로 그까지 롤렉스 하나씩 나눠 갖게 해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철수, 너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아버지 저 두 말 안 씁니다. 이 문제 더 거론 마세요. 그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 고성방가를 노상방뇨라 말씀하신 게 제 귀에 쏙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렇게 대판 뜬 이후 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절 더더욱 무시하기 시작했고 대놓고 미워했어요. 못 배웠으면 입이나 무거울 것이지. 아휴, 어디서 저런 천한 것을. 가끔씩 저를 만날 때마다 눈을 뱁새처럼 뜨고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 결혼 무조건 안 된다며 자기는 철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집안에는 급이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간질을 하기도 했답니다. 뭐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지만 말이에요. 너무 속상해서 이 모든 일을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친정엄마가 노발대발 하시며 혼수 제대로 해가자고, 딸 인생에 한 번 있는 일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혼수 제대로 해서 보내야겠다고, 예물이랑 예단 제대로 해서 무시받을 일 만들지 말라며 사돈 어른들 다시 뵙고 이야기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게 두 번째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선 혼수 이야기 다시 하고 결혼식 정리 다시 해서 계산 제대로 하자고 맞불을 놓을 작정이었죠. 처음 상견례를 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번에는 간단히 이야기만 나눌 요량으로 호텔 커피숍에서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두 어머니들이 폭발했습니다. 사부인? 아이가 똑똑했으면 말귀를 금방금방 알아먹을 텐데 사부인도 애가 머리가 영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을 것 같네요. 아니요. 저희 아이는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컸어요. 오히려 사부인이 유럽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저희는 사부인이 깨어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유럽 어디서 대체 공부를 어디서 하셨길래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고집을 내세우시나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 엄마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셨다니 아무래도 딸이 당하는 모습에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을 한들 뭐 고조를 배출하는 그런 집에서 아시겠어요? 자격지심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배운 내가 참아야지. 안 그래요, 여보? 뭐 난감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헛기침 같은 웃음을 토해내시며 땀을 닦아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신기하게 새어머니 앞에서만 있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고졸고졸 하시는데 그러면 사부인께서 지식인으로서 유럽의 서양 미술사 좀 한번 쭉 읊어주세요. 듣고 싶어요, 사부인. 네? 여기서요? 네, 어때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럽서 계셨으면? 그걸 무료로 지금 여기서 풀라고요? 왜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어머, 이 사부인. 딸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사람을 분간 못하고 막 들이대는구나. 경우가 없으시네, 정말. 뭐라고요, 사부인? 아, 죄송해요. 쏘리. 할 말 다 하고 얄밉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께 저희 엄마는 슬슬 도끼가 오르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개 무시하다 못해 저희 친정엄마까지 대놓고 무시하셨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열이 받을 대로 받으셔서 일을 내실 것만 같았어요. 이러다간 상견례고 뭐고 결혼이 위태로워 보였죠. 이 결혼을 바로 엎어버릴 것 같아 보였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던 상태였어요. 두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덩치 큰 외국인이 멀리서 저희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쪽으로 와서 예비 시어머니 앞에 떡 하고 서는 게 아니겠어요? 긴가민가 하는 표정을 하더니 이내 이와 잇몸이 환하게 만개하여 웃더니 큰 소리로 커피숍이 떠나가게 말합니다. 에이 춘자, 아우 춘자 맞네. 반갑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이태원에 살고 있어? 누구세요? 예비 시어머니를 뺀 나머지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며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물었습니다. 나 춘자 알아요. 나 춘자 친구였어. 나 마이클. 기억하지? 어머 뭐라는 거야 이 곰탱이 같은 게.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예. 내가 쟤를 어떻게 알아? 춘자 왜 나를 몰라? 거짓말하지 마. 난 마이클이야. 우리 예전에 일주일에 7번 만났어. 어머 뭐지 이해감은? 그 외국인은 거침이 없었어요. 마치 저희들을 청중처럼 생각하고 화수분처럼 이야기를 쏟아냈죠. 나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어. 군인이었다. 춘자가 이태원 소방서 뒤 끝내주는 술집 보스였다. 춘자 아가씨들 이태원에서 제일 예뻤어. 그래서 인기가 끝내줬지. 나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가족들이랑 여행 와서 이 호텔에 있는데 여기서 오랜만에 춘자를 만났네. 반가워 춘자. 아직도 라이터로 맥주 잘 따? 어머 뭐라는 거야. 아우 재수없는 게 짜증나게. 그러더니 얼굴이 뻘개진 시어머니가 그 외국인 싸대기를 힘차게 갈기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와우 크레이지. 왜 저래요 춘자. 그 뒤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앉혀두고 소상히 얘기를 들었죠. 세상에 글쎄요. 그레이스 킴이라는 시어머니는요. 알고 봤더니 이태원서 미군들 상대로 바를 운영하던 마담이었던 거예요. 그 외국인이 이태원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의 소식을 물었더니 돈 많은 할아버지 꼬셔서 결혼했다. 그래서 이 바닥 은퇴했다 라는 소문만 있었다 하고요. 그게 우리 예비 시아버지였던 거죠. 춘자란 예명을 달고요. 그 외국인 말이 다 사실이었던 거죠. 그레이스 킴 같은 소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태원의 마담 김춘자, 아가씨 40명을 거느린 화류의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태원 쪽 건물을 보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접근을 한 거더라고요. 이름도 학력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어요. 저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충격 먹으시고 한동안 누워서 못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무슨 정이 남으셨는지 사정이 있을 거라며 찾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남자가 한번 여자한테 정 주면 더 무서운 법인가 봐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아버님 뜯어 말리느냐고.
저희 신랑 아버님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제발 정신 차려달라고. 한동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시아버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어쩌나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결혼식까지 망칠 뻔했지요. 이름도 속이고 학력도 과거도 모두 속였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만 마이클에게 싸대기 한 방을 날림으로써 모든 것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개망신을 당하고 그 길로 야반도주 주랭랑을 쳤어요. 결국 결혼식 혼주석엔 마음을 조금 추스른 시아버님만 덩그러니 앉아 시어머니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요. 아버님께서는 정신이 돌아오시기까지 꽤 걸렸지만 지금은 김춘자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저는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건지 사정이 있을 거라며 자기 여자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전 신랑에게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자 제안했고 신랑은 아버지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보살펴 드리자며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남편 본가로 들어가서 아버님이 적적하지 않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잘못될 뻔한 가정을 다시 바로잡으며 서로 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롤렉스 시계는 아버님께 해드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의 남편을 헌신적으로 키워서 제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 몰래 제가 적금부터 해드렸죠. 그때 아버님은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지금은 잘 때도 그걸 끼고 주무신다고 해요. 며느리가 준 선물이라 너무 좋다고요. 본인 말씀으로는요. 결국 롤렉스 시계를 받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고 은혜 받을 사람에게 돌아간 거죠. 저희는 김춘자 씨를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춘자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선량하고 열심히 살아온 할아버지들 등치지 말고 곱게 늙어가길 바란다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 나는 것을 알라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